지금 생각해도 정말 아찔한 제가 파혼을 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당시 저는 29살, 직장 생활도 안정적이었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같은 회사 후배였습니다. 사내 연애라 서로의 생활 패턴도 잘 알고 있었고 무엇보다 직장에서의 모습을 다 알고 있으니까 믿음이 갔죠. 저희는 2년 정도 연애를 하고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나왔어요. 드디어 제 인생의 새로운 챕터가 시작되는구나. 그런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준비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하나 있잖아요. 바로 양가 상견례입니다. 남자친구는 상견례 전에 저를 안심시켰어요. 우리 부모님은 진짜 요즘 사람이야. 쿨하시거든. 합가 같은 거 절대 강요 안 하시고 오히려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기 바라셔. 저도 그 말을 듣고 안도했죠. 요즘 시대에 합가를 강요하는 집은 드물다고 생각했거든요. 게다가 남자친구는 이렇게도 말했어요. 우리 신혼집 전세 자금도 지원해 주신다고 하셨어. 부담 갖지 마.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경제적인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축복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렇게 기대를 안고 상견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상견례 장소는 깔끔한 한식당이었어요. 예비 시부모님은 생각보다 반가워하셨고 저를 보자마자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어머, 사진보다 훨씬 예쁘네. 우리 아들이 복 받았어. 직장도 좋고 똑 부러져 보이는데 마음에 쏙 든다. 분위기가 좋아서 저도 긴장이 풀렸습니다. 식사도 즐겁게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예비 시어머니가 은근슬쩍 말을 꺼내셨습니다. 근데 있잖아, 우리가 이번에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가거든? 지금 사는 곳보다 넓은 곳으로. 거기가 방도 여러 개고 하니까 너희도 거기서 같이 살면 되지 않을까?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분명히 남자친구는 합가 얘기가 없다고 했는데 이게 뭐지? 싶은 생각이었죠.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사실 저는 합가는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독립적으로 살고 싶어서요. 에이, 뭐 그렇게 딱딱하게 생각해. 요즘 애들은 다 같이 사는데. 요즘 애들은 같이 안 삽니다. 그냥 그 집이 특별히 그런 거예요. 라고 해주고 싶었지만 저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았고 속으로는 이미 경고등이 켜졌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남자친구를 통해서 전세 자금 이야기를 다시 듣게 됐는데요. 있잖아. 부모님 말씀이 전세 자금은 3천만 원 정도 지원해 주신대.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해야 할 것 같아. 3천만 원이요? 분명히 처음엔 전세 자금 지원해준다고 했잖아요. 그게 겨우 3천만 원을 지원해준다는 소리였나 봐요. 서울에서 살만한 집 전세 얻으려면 최소한 2억은 필요한데 3천은 사실상 지원이라고 보기도 애매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들었던 말들과 실제 내용이 하나씩 어긋나기 시작했거든요. 합가 안 한다더니 합가하자 하고 전세 지원해준다더니 일부만 지원하겠다 하고 이게 과연 시작일 뿐인 걸까?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걸까 고민이 되기 시작했죠. 저는 그날 밤 잠을 설쳤습니다. 결혼은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빨리 현실을 마주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상견례 이후 저는 예비 시댁과 몇 번 더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명절도 아니고 특별한 날도 아니었는데 예비 시어머니께서 자주 연락을 하셨어요. 처음엔 관심을 가져주시는구나 싶어서 고마웠습니다. 결혼 전에 서로 잘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만날 때마다 느끼는 건 시어머니의 칭찬이 유독 많다는 거였어요. 처음엔 기분이 좋았죠. 누가 싫어하겠어요, 칭찬을. 우리 예비 며느리는 정말 야무지네. 직장 생활도 오래 했고 뭔가 믿음직스러워. 요즘 애들은 돈도 안 모으고 그냥 쓰기만 바쁜데 너는 다르구나. 기특해. 저는 그저 웃으며 아니에요. 그냥 조금씩 모은 거예요. 라고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질문은 점점 구체적으로 변해갔어요. 그럼 지금 통장에 얼마나 모았어? 연금 같은 것도 드러났다며? 어떤 거야? 월급은 얼마나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 질문들이 조금 불편했어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제 재정 상태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게 적절한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어르신이시고 곧 가족이 될 뿐이니까 대충이라도 대답했습니다. 조금 모아놨어요. 그리고 개인연금도 몇 년 전부터 들어놨고요. 어머, 정말 기특하다. 요즘 애들 중에 그런 애가 어딨어. 우리 아들이 정말 복 받았네. 그 말을 들으면서도 왠지 모를 찝찝함이 남았습니다. 칭찬이 진심인 건지 아니면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건지 구분이 안 됐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예비 시어머니께서 저를 친구 모임에 데려가셨어요. 우리 며느리 자랑 좀 하고 싶어서. 라고 하셨고 저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사실 조금 부담스럽긴 했지만 거절하기도 애매한 상황이었거든요. 모임 장소는 동네 카페였어요. 시어머니 친구분들 4~5명 정도 모여 계셨고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반겨주셨습니다. 어머, 이 애가 예비 며느리야? 진짜 예쁘네. 사진으로만 봤는데 실물이 더 낫다. 시어머니는 제 옆에 앉으시더니 자랑을 시작하셨어요. 얘가 말이야, 20대인데도 돈을 엄청 모아놨대. 연금도 벌써 드러났고. 요즘 애들 중에 이런 애가 어디 있어? 어머, 대단한데? 요즘 애들은 그냥 쓰기만 바쁘잖아. 맞아, 그런데 얘는 달라. 진짜 야무지게 살았나 봐. 저는 그 자리에서 어색하게 웃고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재정 상태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자랑하는 게 너무 이상했거든요. 제가 돈을 모은 건 제 노력이고 제 선택이었는데 마치 시댁의 자랑거리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게다가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이런 말까지 하셨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똑똑하니까 애들 낳아도 살림 잘 꾸려갈 것 같아. 앞으로 우리 집안 경제는 며느리가 책임지면 되는 거지 뭐.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집안 경제는 며느리가 책임진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죠? 결혼은 두 사람이 함께 꾸려가는 건데 왜 경제적 책임이 저에게만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걸까요? 카페를 나오면서 시어머니가 제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내가 우리 며느리 자랑 많이 했지? 진짜 자랑스러워.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이야, 결혼식 축의금 있잖아. 그거 전부 너희 둘한테 줄 거야. 우리는 안 가져갈 테니까 걱정 마. 그땐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환심을 사기 위한 미끼였던 것 같아요. 며칠 후에 남자친구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그동안 느꼈던 불편함을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오빠, 어머니가 친구분들 만나서 돈 이야기를 하시는데 좀 이상하지 않아? 그래, 엄마가 그냥 자랑하고 싶으신 거 아닐까? 자랑이라기보단 뭔가 계산하는 느낌이었어. 무슨 계산? 너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아무리 봐도 이건 단순히 칭찬이나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목적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어머님이 우리 집안 경제는 며느리가 책임진다고 하셨는데 그게 무슨 뜻이야? 아, 그건 그냥 하신 말씀일 거야. 엄마 원래 말이 좀 그러셔. 남자친구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저는 그날 밤 내내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어머니에게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시간 되면 잠깐 만날까? 할 이야기가 있어. 저는 약간의 불안함을 느끼면서도 만남에 응했습니다. 혹시 결혼 준비 관련 이야기인가 싶었거든요. 만남 장소는 시댁 근처 카페였고 시어머니는 평소보다 더 친근하게 저를 대하셨어요. 요즘 결혼 준비하느라 힘들지? 우리 며느리 고생이 많아. 괜찮아요. 이것도 다 좋은 추억이 될 거예요. 그래,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하지. 그런데 말이야, 시어머니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결혼하면 생활비는 어떻게 할 생각이야? 각자 내는 거야? 아니면 공동 통장을 만들 거니? 아직 정확히 정하진 않았는데 오빠랑 상의해서 결정하려고요. 그래? 근데 너가 돈 관리를 잘하니까 네가 맡는 게 낫지 않을까? 남자들은 돈 관리 못하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칭찬한 이유는 제가 경제적으로 책임을 지기를 바라셨기 때문이었어요.
돈을 잘 모으는 며느리, 연금까지 들어놓은 며느리. 그런 며느리라면 집안 살림도 경제적 부담도 잘 감당할 거라고 생각하신 거죠. 저는 그 자리에서 대답을 흐렸습니다. 그건 오빠랑 얘기해봐야 할 것 같아요. 알았어. 그냥 참고로 한 말이야. 하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에서 이게 참고가 아니라 뭔가 기대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결혼 날짜도 잡혔고 예식장도 예약했고 하객 명단도 다 정리됐어요. 이제 와서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는 게 오히려 제가 문제인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이 결혼이 잘못된 선택인 걸까요? 저는 친한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나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 왜? 무슨 일 있어?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쭉 이야기했어요. 합가 이야기, 전세 자금 지원 축소, 그리고 시어머니의 이상한 칭찬과 경제적 기대까지. 언니는 잠시 침묵하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 지금 위험한 거 알아? 그 집은 너를 며느리가 아니라 경제적 지원자로 보고 있는 거야.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건 좀. 아니야. 지금 네가 느끼는 그 불편함이 정답이야. 결혼 전에 이런 신호 무시하면 결혼 후에는 100배, 1000배 더 힘들어져. 전화를 끊어도 언니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했어요. 이 결혼을 정말 해야 하는 건지요. 하지만 이미 많은 걸 준비했고 주변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지금 취소하면 큰 소동이 날 게 뻔했죠. 그래서 저는 일단 조금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결혼을 2달 앞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오늘 시간 되면 우리 집에 한번 올래? 할 얘기가 있어서. 저는 별 생각 없이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마 결혼 준비와 관련된 이야기겠거니 생각했거든요. 혹시 함 이야기나 예당 관련된 얘기일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시댁에 도착하니 시어머니 혼자 집에 계셨습니다. 예비 남편도 시아버지도 안 보였어요. 어서 와 앉아. 차 마실래? 아, 괜찮아요. 그냥 물 주세요. 시어머니는 물을 가져다 주시더니 소파에 나란히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거실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하나 꺼내 놓으셨어요. 이게 뭐예요? 그게 너한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서. 시어머니는 봉투에서 서류 몇 장을 꺼내셨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보는 순간 눈앞이 하얘졌어요. 그건 아파트 담보대출 약정서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 그게 말이야. 우리가 이번에 새 아파트로 이사 가잖아? 그 아파트 말이야. 네, 알고 있어요. 근데 있잖아. 아파트를 사려다 보니까 자금이 좀 부족하더라고. 그래서 대출을 받았어.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됐습니다. 왜 시댁의 대출 이야기를 저한테 하시는 걸까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드려야 하는 건가요? 시어머니는 잠시 머뭇거리시더니 천천히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며느리 너도 알다시피 우리 아들 월급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 그리고 네가 직장도 좋고 돈도 잘 모으고 했으니까 이 대출금을 네가 같이 좀 갚아줬으면 해서. 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신 거죠? 대출금이 얼마인데요? 총 4억 정도 되는데 20년 상환이야. 매달 200만 원 정도 나가. 200만 원이요? 그래, 근데 너가 월급 괜찮잖아.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금 시어머니는 자기네 집 대출금을 제가 갚으라고 하는 소리였어요. 그것도 매달 200만 원씩 20년 동안이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왜 그 대출금을... 아니, 그러니까 말이야. 너희가 결혼하면 가족이잖아. 가족이면 서로 도와야지. 도와드리는 건 당연하지만 대출금을 제가 전부 감당하는 건... 전부는 아니고 그냥 매달 일정 금액만 보내주면 돼. 그리고 어차피 이 집은 나중에 너희 거가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손해보는 것도 아니잖아. 시어머니는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 처음 들어요. 오빠도 이 사실 알아요.
당연히 알지. 우리 아들도 동의했어. 동의를 했다고요? 그럼 우리 아들도 엄마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라고 했거든.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동의까지 했다고요? 근데 왜 오빠는 저한테 말을 안 한 거예요? 아마 네가 부담스러워할까 봐 그랬나 보지. 그래서 내가 직접 얘기하는 게 낫겠다 싶었어. 시어머니는 여전히 미소를 띠고 계셨지만 그 미소가 이제는 너무나 소름 끼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너희가 결혼하고 나서 애 낳으면 육아는 내가 봐줄 테니까 너는 그냥 회사 다니면서 월급 꼬박꼬박 보내주면 돼. 네? 요즘 애들 육아 때문에 회사 그만두잖아. 근데 네가 그러면 안 되지. 돈을 벌어야 대출금을 갚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육아를 책임질 테니 너는 걱정 마.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가요? 저는 지금 며느리로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돈 벌어다 바치는 노동자로 들어가는 건가요? 저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왜? 뭐가 아닌데? 대출금은 어머님과 아버님이 받으신 건데 그걸 제가 갚는 건. 그러니까 가족이잖아. 가족끼리 이런 거 따지는 거 아니야. 시어머니는 점점 목소리 톤이 높아지셨습니다. 그리고 너도 알잖아. 우리 아들 월급이 얼마 안 돼. 너는 직장도 좋고 돈도 잘 모으고 했으니까 네가 좀 책임져야지. 책임이요? 그래, 책임. 결혼하면 당연히 시댁도 챙겨야 하는 거 아니야? 요즘 애들은 그런 것도 모르나 봐.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결혼은 두 사람이 하는 거지 제가 시댁 빚을 떠안는 게 아니잖아요. 빚? 이게 무슨 빚이야? 이건 투자야, 투자. 나중에 이 집이 다 너희 거가 될 건데. 나중에 집이 제 거라고 해도 지금 당장 200만 원씩 20년 동안 갚는 건 너무 과한 거 아닌가요?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듣고 표정이 굳어지셨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나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라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의견이 아니라 불손한 거야.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 이러면 어떡해? 저는 더 이상 이 대화를 이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오빠랑 직접 얘기해야 할 것 같아요. 뭘 얘기해? 우리 아들도 이미 동의했다니까? 그래도 저는 직접 듣고 싶어요. 저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곧바로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지금 통화 가능해? 응, 왜? 무슨 일 있어? 어머님 댁에 갔다 왔는데 대출금 이야기 들었어. 오빠도 알고 있었어? 전화 너머로 남자친구가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 엄마가 벌써 얘기했구나. 근데 오빠도 동의했다며? 응, 나도 그게 맞는 것 같아서.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왜 오빠네 집 대출금을 갚아야 돼? 그게 아니라 어차피 나중에 그 집은 우리 거잖아. 그럼 지금 갚든 나중에 갚든 똑같은 거 아니야? 똑같지 않아. 지금은 내 돈이고 나중은 우리 돈이잖아. 그리고 매달 200만 원씩 20년이면 거의 5억 원이야. 그게 작은 돈이 아니잖아. 그렇긴 한데 엄마 아빠도 힘드셔. 우리가 좀 도와드려야지. 도와드리는 건 당연하지. 근데 그게 왜 내 책임이 되는 거야? 오빠 월급은 내 월급은 솔직히 많지 않잖아. 그리고 너는 직장도 좋고 돈도 잘 모으고 했으니까. 저는 그 말을 듣고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칭찬한 이유, 저의 돈 이야기를 자꾸 물어본 이유, 친구들한테 저를 자랑한 이유. 모든 게 이 순간을 위한 사전 작업이었던 거예요. 저는 경제적으로 안정된 며느리였고 시댁은 그걸 이용하려고 했던 겁니다. 나 지금 너무 실망했어. 오빠는 나를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야? 아니면 돈 때문에 결혼하는 거야? 무슨 소리야? 당연히 사랑해서 하는 거지. 그럼 왜 나한테 이런 부담을 지우는 거야? 부담이 아니라 우리가 가족이 되면 서로 도와야 하는 거잖아. 도와주는 것과 희생하는 건 달라.
한참 싸우다가 전화를 끊고 난 후에 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울고 싶지 않았어요. 화가 났지만 소리를 지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한 가지 확신만 들었어요. 이 결혼은 절대 하면 안 되겠다. 저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뒤엉켜 있었어요. 결혼 준비는 이미 다 끝났고 하객들한테도 다 알렸고 예식장 계약금도 냈고 신혼여행 비행기표도 끊어놨어요. 지금 취소하면 경제적 손해도 크고 주변 사람들한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도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 결혼을 강행하면 저는 평생 시댁의 ATM이 될 거라는 걸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결혼 취소할 것 같아. 뭐?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쭉 이야기했어요. 합가요구와 전세자금 축소, 그리고 어제 들은 대출금 이야기까지. 엄마는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한동안 침묵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생각했다. 그 집안은 널 며느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돈줄로 생각하는 거야. 지금 취소해 당장. 근데 엄마, 이미 준비 다 했는데 어떡하지? 준비? 그게 뭐가 중요해? 네 인생이 더 중요하지. 지금 취소하면 돈 좀 날리는 거지만 결혼하면 평생을 날리는 거야. 엄마의 말씀이 제 마음속 마지막 망설임을 지워줬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에 남자친구와 만났습니다. 오빠, 우리 결혼 취소하자. 뭐? 나 이 결혼 못하겠어. 미안해. 남자친구는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갑자기 왜 이래? 어제 통화 때문에 화났어? 내가 잘못 생각한 거라면 다시 생각해 볼게. 아니야. 이건 어제 일 때문만이 아니야. 그동안 쌓인 게 너무 많아. 뭐가 쌓였는데? 오빠네 가족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이제 알겠어. 난 며느리가 아니라 그냥 돈이나 벌어다 바치는 사람일 뿐이야.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부모님이 널 아껴서 그런 거지. 아끼는 게 아니라 이용하려는 거지.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나 진심으로 오빠 사랑했어. 근데 오빠네 가족까지 사랑할 순 없어. 미안해. 그리고 돌아서서 걸어 나왔습니다. 남자친구는 저를 붙잡지 않았고 저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희 결혼은 시작도 하기 전에 끝이 날 수밖에 없었어요. 남자친구와 헤어진 후에 저는 집으로 돌아와서 하루 종일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로 이 결혼을 취소하는 게 맞는 걸까요? 혹시 제가 너무 과민 반응하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제 결정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예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아들한테 들었어. 결혼 취소한다며? 그렇게 하려고요. 아니, 갑자기 왜? 어제 대출 얘기 때문에 기분 나빴어? 그건 우리가 다시 얘기할 수 있잖아. 그 문제만이 아니에요. 저는 이 결혼 못할 것 같아요. 전화 너머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지금 장난하니? 결혼 준비 다 끝났는데? 죄송하지만 제 결정은 확고해요. 야, 너 지금 미쳤어? 예식장 계약금도 냈고 하객들한테도 다 알렸는데 어떻게 취소를 해?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계약금은 제가 손해보는 거고 하객들한테는 제가 연락드릴게요. 손해?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 우리 체면은 어떻게 되는데? 체면이요? 그래, 체면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아들이 버림받았다고 수군거릴 텐데. 저는 그 말을 듣고 황당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체면 걱정을 하시는 건가요? 죄송하지만 저는 제 인생이 더 중요해요. 체면은 어머니께서 알아서 챙기세요. 뭐? 이 버릇없는 것이. 시어머니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로부터 몇 시간 후에 남자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일단 우리 만나서 얘기 좀 하자. 엄마도 아빠도 같이 나오실 거야. 가족회의라도 하시려고? 그냥 와, 얘기 좀 하자고. 저는 망설였지만 어차피 마지막 정리는 해야 했기 때문에 남자친구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부모님과 남자친구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어서 와 앉아. 저는 그들과 마주보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일단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하자. 네, 말씀하세요. 너 정말 결혼 취소할 거야? 그렇게 하려고요. 시어머니는 제 대답을 듣고 한숨을 크게 내쉬셨습니다. 너 지금 어떤 짓을 하는지 알아? 우리 아들 인생을 망치는 거야? 제가 오빠 인생을 망친다고요? 그래, 결혼 준비 다 해놓고 갑자기 취소하면 우리 아들은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는다고.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건 제 잘못이 아니잖아요. 어머니께서 저한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셨잖아요. 말도 안 되는 요구? 그게 뭐가 말도 안 돼? 집 대출금을 제가 갚으라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투자라니까? 나중에 집이 너희 거 될 건데. 나중이요? 20년 후에요? 그때까지 제가 매달 200만 원씩 갚으라고요? 200만 원이 뭐 그렇게 큰 돈이야? 너 월급을 많이 받는다며?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월급이 많든 안 많든 그건 제 돈이에요. 시댁 빚을 갚을 돈이 아니라고요. 이게 무슨 빚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너 지금 어른이 말하는데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라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불손한 거야. 저는 불손한 게 아니라 제 권리를 지키는 거예요. 결혼하면 시댁 식구 챙기는 게 당연한 거야. 그게 며느리의 도리지. 도리요? 도리면 시댁도 며느리를 존중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너를 존중 안 했어? 칭찬도 하고 좋게 대해줬잖아. 칭찬은 제 돈을 노리고 하신 거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뭐? 지금 뭐라고 했어? 사실이잖아요. 어머님은 처음부터 제 경제력을 보고 접근하신 거잖아요. 제가 돈을 얼마나 모았는지, 월급이 얼마인지, 연금은 들었는지 전부 다 계산하신 거잖아요. 이 싸가지 없는 것이 감히 어른한테? 시어머니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셨어요. 너 같은 애는 우리 집안에 못 들어와. 당장 나가. 좋아요. 어차피 저도 안 들어갈 생각이었어요. 저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남자친구가 끼어들었습니다. 진정해. 둘 다 진정 좀 하라고. 오빠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라고? 지금 우리 엄마한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오빠네 엄마가 먼저 나한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시잖아. 그게 뭐가 말도 안 돼? 나중에 집은 우리 거 될 건데 지금 갚든 나중에 갚든 똑같잖아.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똑같다고? 지금 내 돈으로 갚는 거랑 나중에 우리 돈으로 갚는 게 똑같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똑같다니까? 저는 그 순간 이 사람과는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빠, 나 이제 진짜 끝이야. 야, 지금 장난해. 오빠는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내 돈을 사랑한 거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남자친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사실이잖아. 오빠도 처음부터 알고 있었잖아. 어머님이 내 돈을 노리고 있다는 거. 그게 무슨... 솔직하게 말해봐. 오빠는 나랑 결혼하고 싶은 거야? 아니면 집 대출금을 갚고 싶은 거야? 남자친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줬어요. 저는 가방을 집어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야, 어디가? 대화 안 끝났어? 예비 시어머니가 저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손을 뿌리쳤어요. 손 떼세요. 이 버릇없는 것이. 시어머니는 제 팔을 세게 잡아당겼고 저는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어요. 놔달라고요.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억지로 떼어냈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가 소리를 질렀어요. 이 애가 지금 나한테 손을 대? 제가 언제 손을 댔어요? 손 떼어낸 거잖아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오빠, 우리 여기서 끝이야. 행복하게 살아. 그리고 돌아서서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남자친구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야, 남자친구가 다시 저를 붙잡으려 했지만 저는 그의 손을 피했고 그의 뺨을 힘껏 때렸습니다. 남자친구는 뺨을 감싸며 저를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저는 돌아서서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의 고함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분노와 슬픔과 후회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는 제대로 된 선택을 했다는 것이죠. 만약 이 결혼을 강행했다면 저는 평생 후회하며 살았을 겁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앞을 향해 걸었습니다. 택시를 잡아 탄 후에 친한 언니에게도 연락을 했습니다. 언니, 나 파혼했어. 진짜? 잘했다. 언니의 반응은 예상 밖으로 긍정적이었어요. 언니, 근데 나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 내가 제대로 한 건지. 제대로 한 거 맞아. 아니, 너 정말 잘한 거야. 그래? 당연하지. 너 결혼하고 이혼하는 것보다 지금 파혼한 게 100만 배 낫다. 언니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언니, 솔직히 말해서 나 지금 손해가 너무 커. 손해? 뭐가? 예식장 계약금, 웨딩 촬영, 신혼여행 비행기표 다 날렸어. 그게 얼만데? 합치면 700만 원 정도. 700만 원? 겨우 그거 아까워서 5억을 날릴 뻔했네?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고 저는 조금씩 후회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너 이거 알아? 요즘 이혼율이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높은데? 거의 50% 가까이 돼. 특히 시댁 문제로 이혼하는 경우가 제일 많아. 진짜? 진짜야. 그러니까 너는 이혼보다 100배 나은 선택을 한 거지. 언니의 말을 듣고 저는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에 저는 본격적으로 결혼 취소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예식장 측에 연락을 해서 계약 취소를 요청했고 웨딩 촬영 업체에도 연락했어요. 신혼여행 비행기표도 취소했습니다. 예상대로 위약금이 많이 나왔어요. 예식장만 300만 원, 웨딩 촬영 200만 원, 신혼여행 150만 원. 그 외에도 이미 보낸 청첩장 비용이며 예물 비용이며 합치니 정말 700만 원이 훌쩍 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전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 700만 원으로 제 인생을 구했다고 생각하니 오히려 싸게 먹힌 것 같았어요. 그리고 월요일에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예상대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미묘했어요. 사내 연애였기 때문에 저희의 결혼 소식과 파혼 소식까지 회사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거든요. 진짜 결혼 취소한 거예요? 그렇게 됐어.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저는 구체적인 이유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소문이 퍼질 게 뻔했거든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이미 눈치를 채고 있었어요. 혹시 시댁 문제예요? 뭐 그런 것도 있었어. 아, 그렇구나. 언니 잘한 것 같아요. 결혼 전에 알게 된 거 다행이에요. 고마워. 대부분의 동료들은 저를 응원해줬지만 일부는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특히 남자친구와 친한 사람들은 저를 보는 눈빛이 곱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어차피 그들의 시선은 중요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며칠 후에 예비 남편, 아니, 이제는 그냥 전 남자친구가 제 자리로 찾아왔습니다. 나랑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뭔데? 밖에서 얘기하자. 저는 그를 따라서 회사 밖으로 나갔습니다. 우리는 근처 카페에 앉았어요. 무슨 얘기하려고? 있잖아, 나 지방 발령 신청했어. 여기 있으면 너랑 계속 마주칠 것 같아서. 저는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 잘 됐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이 있어. 우리 파혼 이유를 회사 사람들한테 말하고 다니지 마. 뭐? 그냥 개인적인 사정이라고만 해줘. 구체적인 이유는 말하지 말고. 저는 그 말을 듣고 황당했습니다. 왜? 부끄러워.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그냥 쓸데없는 소문나는 게 싫어서. 솔직하게 말해봐. 지금 생각해보니 오빠네 가족이 나한테 한 짓이 부끄러운 거 맞지? 그건 아니고. 부끄러운 거 맞잖아. 그러니까 소문나는 게 싫은 거지.
전 남자친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의 모습을 보며 마지막 미련까지 완전히 끊어졌어요. 걱정하지 마. 나는 굳이 말하고 다니지 않을 거야. 근데 누가 물어보면 거짓말은 안 할 거야. 알았어. 그리고 오빠,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 이건 진심이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카페를 나왔습니다. 뒤에서 전 남자친구가 뭐라고 말하는 것 같았지만 저는 듣지 않았어요. 그는 이제 제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진 사람이었으니까요. 회사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그리고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나 정말 잘한 것 같아. 집으로 돌아온 후에 저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오늘 걔 만났어. 누구? 그 남자? 지방 발령 자청했대. 잘 됐네. 그럼 이제 회사에서 마주칠 일도 없겠다. 맞아. 그리고 있잖아. 걔가 파혼 이유 말하고 다니지 말래.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자기네 가족이 한 짓이 부끄러운가 봐. 부끄러운 게 맞지. 그런 짓을 하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면 그게 더 이상한 거야. 엄마의 말을 듣고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힘들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일이 얼마나 다행인지 알게 될 거야. 그럴까? 당연하지. 그리고 언젠가는 진짜 너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을 만날 거야. 엄마의 말을 듣고 저는 복잡했던 머리가 맑게 개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밤에 저는 처음으로 편하게 잠을 잤습니다. 파혼 이후로 처음으로 악몽 없이 평화롭게 숙면을 취했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에 제 얼굴은 지쳐 있었지만 동시에 후련해 보였습니다. 이미 파혼 후에 3개월이 지났어요.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어요. 특히 혼자 있을 때면 내가 잘한 걸까 하는 의심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더 강해졌어요. 만약 그 결혼을 강행했다면 지금쯤 저는 매달 200만 원씩 시댁 대출금을 갚으며 제 꿈도 제 계획도 없이 살고 있었을 겁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많은 걸 배웠습니다. 결혼은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결혼은 두 사람의 만남이지만 동시에 두 가족의 만남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결혼은 희생이 아니라 동등한 파트너십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예비 시댁은 저를 며느리로 본 게 아니라 경제적 수단으로 봤어요. 제 예비 남편은 저를 사랑한 게 아니라 제 돈을 사랑했고요. 그런 관계는 결혼이 아니라 거래였습니다. 파혼은 창피한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잘못된 결혼을 막아낸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 앞에서 의심이 든다면 용기 있게 멈출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요. 저는 멈췄고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하면 오히려 조상님들이 도와주신 것 같아요. 제 인생을 지킬 수 있게 말이죠. 저는 얼마 전 이혼한 30대 여자입니다. 처음 그 사람을 만난 건 정말 우연이었어요. 부산의 한 골목에 있는 유튜브에서 유명하다는 돈가스 맛집 앞에 서 있던 그날을 저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해요. 혼자 부산 여행 중이었고 처음으로 혼밥에 도전하려던 참이었죠. 들어서는 순간부터 느껴지던 따뜻한 기름 냄새, 바삭거리는 소리, 그리고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가게 안의 상황.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자리가 없었던 거예요. 손님, 괜찮으시면 저기 앉으실래요? 다른 손님이랑 합석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사장님이 가리킨 곳엔 이미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깔끔한 인상의 남자였죠. 잠깐 망설였지만 배는 고팠고 이미 30분을 기다린 터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안녕하세요. 자리가 없어서요. 괜찮으시죠? 아, 네. 편하게 앉으세요. 그렇게 우리는 마주 앉았어요. 어색한 침묵이 흐르고 저는 핸드폰만 들여다보며 시간을 때우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그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혹시 혼자 여행 중이세요? 네, 맞아요. 저도요. 회사 일 때문에 부산 출장 왔다가 시간 나서 들렀어요. 여기 돈가스 진짜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무난하고 자연스러운 대화였어요. 날씨 이야기, 부산 여행지 추천, 맛집 리스트 같은 가벼운 주제들. 그는 말을 잘했고 무엇보다 제 이야기를 잘 들어줬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어색함은 사라졌고 어느새 우리는 마치 오래 알던 사이처럼 편하게 웃고 있었어요. 서울 사세요? 네, 마포구에 살아요. 저도 서울에 살아요. 강남에서 회사 다니고 있어요. IT 엔지니어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식사가 끝나고 나올 때 그는 자연스럽게 연락처를 물었어요. 저는 조금 망설였지만 그의 미소가 진심처럼 느껴져서 번호를 알려줬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즐거웠어요. 서울 가시면 연락 주세요.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그렇게 시작된 인연은 서울에서 다시 이어졌습니다. 첫 데이트는 한남동의 작은 카페였고 두 번째는 북촌의 갤러리였죠. 그는 데이트 장소를 고르는 센스도 있었고 항상 먼저 연락했어요. 저는 점점 그에게 끌렸고 어느새 우리는 연인이 되어 있었어요.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가고 콘서트를 보러 가고 주말마다 만나서 서로의 일상을 나누며 시간을 보냈어요. 그는 IT 엔지니어로 안정적인 직장에 다녔고 저는 프리랜서 번역가로 집에서 일했어요. 삶의 속도는 달랐지만 마음은 같다고 믿었습니다. 연애 1년쯤 지났을 때 그가 처음으로 결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우리 진지하게 미래 생각해봐도 될 것 같아. 나 너랑 결혼하고 싶어.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어요. 저도 그를 사랑했고 함께 미래를 꿈꿨으니까요. 그는 진심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눈빛과 목소리, 그 모든 순간이 진짜라고 믿었죠.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모든 시작은 운명이 아니라 계산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부산의 그 맛집과 공교로운 합석, 너무 완벽했던 우연. 그 우연이 필연이 되기엔 어쩌면 나만 진심이었던 건 아닐까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 따뜻했던 미소 뒤에 무엇이 숨어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제가 어떤 상처를 받게 될지를 말이죠. 저는 절제된 소비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할머니가 20살 생일 때 선물해 주신 낡은 가죽 지갑과 12년 전에 산 베이지색 코트, 매일 아침 직접 끓여 먹는 커피. 저에게 이 모든 것들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소중한 기억과 습관이었어요. 저는 물건을 오래 쓰는 걸 좋아했고 새 것을 사는 대신 가진 것을 고쳐 쓰는 걸 당연하게 여겼죠. 외식도 자주 하지 않았어요. 집에서 요리하는 게 더 건강하고 경제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주말이면 마트에 가서 일주일치 식재료를 사고 저녁마다 간단한 요리를 해 먹었어요. 불필요한 물건은 사지 않았고 꼭 필요한 것만 신중하게 골랐죠. 반면 그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거 새로 나온 거야. 한정판이래. 어느 날 그는 새로 산 블루투스 스피커를 자랑스럽게 보여줬어요. 분명 2달 전에도 비슷한 걸 산 것 같았는데 제가 물어보니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건 디자인이 별로더라. 이게 더 세련된 것 같아. 그는 신제품을 좋아했고 자주 옷을 샀고 쉽게 물건에 질렸어요. 옷장엔 태그가 붙은 옷들이 수두룩했고 한 번 입고 안 입는 옷도 많았죠. 외식도 자주 했어요. 새로 생긴 맛집이 있다면 꼭 가봐야 하는 스타일이었고 주말마다 어디론가 나가서 돈을 쓰는 걸 즐거워했어요. 처음엔 그저 다름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마다 소비 성향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저는 제 방식대로, 그는 그의 방식대로 살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반복되는 소비 성향의 충돌은 우리 사이에 미묘한 균열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너 왜 맨날 그 지갑만 써? 새로 하나 사지 그래? 이거 할머니가 주신 거라 소중해서. 그래도 너무 낡았잖아.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그의 말투엔 걱정보다 불편함이 더 많이 묻어 있었어요. 제가 아끼는 물건들을 볼 때마다 그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마치 제 취향이 창피한 것처럼 말이죠. 너 진짜 옷 안 사니? 맨날 똑같은 거 입는 것 같아. 이 옷들 다 좋아하는 거야. 오래 입어서 편하기도 하고. 그래도 좀 내 입장에서 여자친구가 잘 꾸미면 좋잖아. 저는 그를 이해하려고 애썼어요. 그가 새 옷을 사고 비싼 식당에 가고 물건을 자주 바꾸는 걸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돈이니까요. 그의 선택이니까요. 하지만 그는 제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끼는 걸 이해하지 못했고 답답해했어요.
너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아껴? 돈 많이 벌잖아. 그거 다 어디에 쓰는 거야? 어느 날 그가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저는 그 말에 상처를 받았어요. 저는 돈이 없어서 아끼는 게 아닙니다. 그냥 불필요한 소비를 싫어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는 그걸 이해하지 못했죠. 결혼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경제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 결혼하면 수입은 따로 관리할까? 네 돈은 네가 쓰고 내 돈은 내가 쓰고. 그래, 그게 나을 것 같아. 생활비는 반반 내는 걸로 하고. 저는 그 합의가 현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소비 성향이 다른 우리에게 각자의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는 게 맞다고 봤죠. 그도 동의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차이를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달랐어요. 겉으로는 동의했지만 속으론 제 소비 습관을 계속 관찰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마트 세일 시간에 장을 보러 가고 택시 대신 지하철을 타는 걸 보고 커피숍 대신 집에서 커피를 마시는 걸 보면서 그는 조금씩 제게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너 정말 궁상맞게 산다. 어느 날 그가 툭 던진 한마디. 그 말은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죠. 그는 제 절제를 미덕이 아니라 궁상으로 봤어요. 제 소박함을 검소함이 아니라 가난함으로 해석했죠. 저는 그를 이해하려 했었고 그 역시 나를 이해한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는 제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름은 그에게 이질감이었고 결국 결정적인 단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단점은 곧 제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언제부턴가 그의 질문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연애 1년 반쯤 지났을 때부터였어요. 결혼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오가면서 그는 제게 이상한 질문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자연스러운 대화의 일부인 줄 알았죠.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들이야? 아버지는 회사 다니시고 어머니는 집에 계시지. 무슨 회사? 대기업? 그냥 중소기업이야. 저는 애매하게 대답했어요. 아버지가 회사 대표라는 사실을 굳이 말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괜히 그 사실을 알면 그가 저를 다르게 대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하게 보이고 싶었어요. 부모님 집은 있으셔? 아파트? 자가 있으시지. 어디쯤? 강남에 사셔. 와, 대박이네. 평수는? 그의 질문은 점점 구체적으로 변했어요. 부모님의 은퇴 계획, 재산 상속, 형제자매 유무까지. 마치 체크리스트를 확인하듯 하나하나 물어봤죠. 저는 불편했지만 결혼을 앞둔 커플이라면 이 정도 이야기는 할 수 있다고 스스로를 납득시켰어요. 부모님 은퇴하시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야? 우리가 도와드려야 하나? 아니, 괜찮을 거야. 준비 잘 되어 있으시거든. 그래? 다행이다. 사실 나는 부모님 부양은 좀 부담스럽거든. 그의 말투에는 안도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경제적 부담이 되지 않을 거라는 확인을 받은 것처럼요. 그 순간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곧 그 생각을 떨쳐냈죠. 그냥 현실적인 사람이구나 하고요.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생일이 다가왔어요. 저는 그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고 싶었습니다. 평소 그가 탐내던 신형 태블릿이 있었거든요. 가격은 200만 원이 넘었지만 저는 망설이지 않고 샀습니다. 그를 사랑했고 그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으니까요. 생일 당일 저는 예쁘게 포장한 선물을 건넸어요. 생일 축하해. 열어봐. 그가 포장을 뜯는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거 엄청 비싼 건데? 네가 갖고 싶어 하던 거잖아. 근데 이거 200만 원 넘지 않아? 너 어떻게 산 거야? 그의 목소리엔 기쁨보다 의심이 더 많았습니다. 마치 제가 어떻게 이런 선물을 살 수 있었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이었죠. 투잡 좀 뛰었어. 번역 일도 많이 받았고. 저는 얼버무렸어요. 괜히 그가 부담스러워할까봐 그렇게 말하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실수를 한 거예요. 그에게 제가 이 정도 모으기 위해 투잡을 뛰어야 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준 거죠. 아, 그렇구나. 고마워. 근데 너 이런 거 사지 말고 네 거를 사. 너 옷도 별로 없잖아. 괜찮아. 난 필요한 거 다 있어. 그날 이후 그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했어요. 제 소비 습관을 더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토요일 오후에 우리는 함께 마트에 갔습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세일 시간에 맞춰 갔죠. 너 왜 꼭 이 시간에 와? 사람도 많은데. 세일하잖아. 30% 할인이야. 30%? 그거 얼마나 아낀다고. 그는 어이없다는 듯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엔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장바구니에 할인 스티커가 붙은 채소들을 담았고 그는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다음 주말에 우리는 홍대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저는 지하철을 타고 갔고 그는 택시를 타고 왔죠. 너 왜 지하철 타고 와? 여기 택시 타면 10분인데. 지하철이 더 빠르잖아. 교통비도 아끼고. 교통비를 아껴? 몇 푼 차이 안 나는데. 그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고 저는 괜히 민망해서 웃으며 넘어갔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그는 아메리카노를 시켰고 저는 아이스티를 주문했죠. 너 커피 안 좋아해? 아니, 오늘은 그냥 아이스티 마시고 싶어서. 너 정말 안 쓰는구나. 근데 그렇게 아껴서 뭐해? 인생 재미없잖아. 난 이게 더 편해. 편한 게 아니라 궁상이지. 그 말이 농담인지 진담인지 구분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제 삶을 궁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뒤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됐어요. 제가 낡은 가방을 메고 나오면 새 거 하나 사지 그래. 하고 물었고 제가 집에서 도시락을 싸오면 밖에서 사 먹지 뭐하러 그래. 하고 말했어요. 제가 선택한 절제가 그의 눈엔 가난의 증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확신하기 시작했어요. 이 여자는 돈이 없구나. 투잡을 뛰어야 할 정도로 형편이 어렵나 보네. 어느 날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너 혹시 빚 같은 거 있어? 빚? 왜? 아니 그냥 네가 너무 아끼는 것 같길래. 혹시 힘든 일 있으면 말해. 내가 도와줄게. 그 말은 친절하게 들렸지만 사실은 확인이었어요. 너 정말 가난하니? 하고 묻는 거였죠. 저는 씁쓸했지만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어요. 아니야, 괜찮아. 걱정 마. 하지만 그는 믿지 않았습니다. 제 말보다 제 행동을 믿었죠. 마트 세일 시간, 택시 대신 지하철, 오래된 지갑, 12년 된 코트. 이 모든 게 그에게는 가난한 여자의 생활 방식으로 보였던 거예요. 사랑이라 믿었던 감정은 사실 서로에 대한 오해 위에 쌓인 착각이었는지도 몰라요. 저는 그가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고 믿었지만 그는 저를 조건으로 평가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조건에서 저는 점점 탈락하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그의 어머니를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약속 장소는 청담동의 고급 레스토랑이었죠. 남자친구는 일주일 전부터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엄마 까다로우셔. 첫인상 중요하니까 신경 써서 입고 와. 알았어. 걱정 마. 저는 옷장에서 가장 단정한 옷을 골랐어요. 베이지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슬랙스 그리고 깔끔한 로퍼. 머리는 단정하게 묶고 화장도 정성스럽게 했어요. 가방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갈색 가죽 크로스백을 메었죠. 할머니가 대학 졸업 선물로 주신 거였어요. 10년 넘게 썼지만 관리를 잘해서 상태가 좋았습니다. 거울을 보며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괜찮아. 단정하고 깔끔해. 저는 자신 있게 집을 나섰습니다. 레스토랑에 도착했을 때 그의 어머니는 이미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분. 샤넬 자켓에 에르메스 가방, 손목엔 반짝이는 시계. 한눈에 봐도 명품으로 온몸을 감싼 모습이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는 은지라고 합니다. 저는 공손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첫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제 얼굴이 아니라 제 가방을 먼저 보셨거든요. 그 가방은 어디에서 산 거니? 네? 그게 무슨? 동대문이나 그런 데서 샀어? 저는 당황했습니다. 인사도 제대로 나누기 전에 가방부터 물어보시다니. 아니요. 할머니가 선물해 주신 거예요. 아, 그래? 근데 좀 낡아 보이네. 요즘 애들은 다 명품 들고 다니는데 너는 그런 거 없니?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제 옆에 앉은 남자친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메뉴판만 들여다보고 있었죠. 저는 브랜드보다는 실용적인 걸 선호해서요. 실용적? 그래, 현실적이긴 하네.
그런데 말이야, 첫 만남인데 좀 더 신경 쓰지 그랬니? 첫인상이잖아. 어머님의 말투는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제가 예의 없는 사람인 것처럼 몰아가는 느낌이었죠. 식사가 시작됐지만 분위기는 계속 불편했어요. 어머님은 제게 이것저것 물어보셨습니다.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들이야? 아버지는 회사 다니시고 어머니는 주부세요. 무슨 회사인데? 중소기업이요. 아, 그렇구나. 집은 어디야? 강남이요. 강남? 어디쯤? 아파트야? 네, 아파트요. 평수는? 저는 대답하기가 꺼려졌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말했죠. 40평대요. 40평대? 그럼 그렇게 크진 않네. 요즘 강남에서 40평대는 좀 작은 편 아니야? 어머님은 제 대답 하나하나에 품평을 하셨습니다. 마치 제 집안 형편을 평가하는 것 같았죠. 그리고 결정적인 말이 나왔어요. 우리 아들 예전 여자친구 있었잖아. 지연이라고. 그 애는 정말 부잣집 딸이었어. 아빠가 병원 몇 개 운영하시고 항상 명품 가방 들고 다니고 화려했는데 너는 좀 수수하네? 저는 숨이 막혔어요. 대놓고 전 여자친구와 비교하시다니. 게다가 수수하다는 말은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해 보인다는 뜻이었죠. 어머님, 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서요. 화려한 것보다 편한 게 좋아요. 그래? 근데 결혼하면 그런 거 신경 써야 해. 우리 집안 체면도 있고 너무 초라하면 곤란하거든. 초라하다. 그 단어가 제 귀에 꽂혔습니다. 저는 초라한 사람이었나요? 제 옷차림과 가방, 제 모든 게 초라해 보였나요? 식사 내내 어머님은 저를 평가했어요. 말투, 손짓, 옷차림, 심지어는 식사 매너까지. 그리고 남자친구는 끝까지 저를 두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머니 편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졌죠. 식사가 끝나고 우리는 레스토랑 밖으로 나왔어요.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먼저 차를 타고 가셨고 저와 남자친구만 남았습니다. 수고했어. 우리 엄마 좀 까다로우시지? 근데 너 왜 그 가방 들고 온 거야? 이게 왜? 이런 자리엔 그 정도는 예의 아니야? 좀 더 괜찮은 거 들고 오지.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저를 무시한 것도 충격인데 남자친구마저 저를 탓하다니. 이 가방이 뭐가 문제야? 깨끗하고 관리 잘했는데. 그게 문제야. 명품도 아니고 낡았잖아. 우리 엄마가 그런 거 엄청 신경 쓰시는데. 너 진심이야? 가방 때문에 사람을 평가해? 평가하는 게 아니라 첫인상이 중요하다는 거지. 넌 너무 무신경한 것 같아. 그날 밤 저는 혼자 집에 돌아와 울었습니다. 어머님의 말과 남자친구의 반응, 모든 게 충격이었어요. 저는 최선을 다해 단정하게 입었는데 그들에게 저는 초라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 남자친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은지야, 우리 좀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 전화 받아줄래? 전화를 받았을 때 그의 목소리는 냉정했어요. 우리 결혼은 좀 다시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어제 우리 엄마랑 이야기 많이 했어. 솔직히 말하면 너랑 나랑 경제적 형편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경제적 형편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솔직히 너 형편이 좀 어렵잖아. 투잡도 뛰고 돈 한 푼 아끼고. 우리 엄마 말로는 그런 집안이랑 결혼하면 나중에 고생한다고 하시더라. 뭐라고? 엄마가 그러시는데 거지 같은 처가 만나면 평생 고생한대. 미안해. 나도 고민 많이 했는데 엄마 말씀이 맞는 것 같아.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거지 같은 처가 제 집안을 그렇게 표현하다니요. 그래서 이별하자는 거야? 응, 미안해. 너 좋은 사람인데 우리 집안이랑은 안 맞는 것 같아.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그렇게 2년의 연애는 문자 한 통과 짧은 통화로 끝났어요. 그제서야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사랑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가 생각한 내가 가진 것은 형편없었던 거죠.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그의 질문들, 의심 가득한 눈빛, 어머니의 무례한 태도. 모든 게 계획된 거였어요. 저를 평가하고 저울질하고 결국 탈락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분노했고 동시에 뭔가 보여주고 싶었어요. 너희가 틀렸다는 것을요. 처음 이별 통보를 받고 사흘 동안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지? 분노와 억울함이 교차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결심했죠. 보여줘야겠다. 배려라 여겼던 모든 것이 결국 약점이 되었을 때 저는 선택했어요. 침묵하지 않겠다고. 제가 숨겨왔던 진실을, 그들이 몰랐던 저의 모습을 보여주겠다고요. 월요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단정한 검은색 원피스에 베이지 트렌치 코트. 머리는 깔끔하게 정리하고 화장도 신경 써서 했습니다. 그리고 옷장 깊숙이 보관해두었던 명품 가방을 꺼냈어요. 2년 전 어머니가 제 생일에 선물해 주신 생로랑백이었죠.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거였어요. 거울을 보며 마지막으로 점검했어요. 좋아, 준비됐어. 목적지는 강남의 한 IT 회사였죠. 남자친구가 다니는 회사였어요. 그리고 제가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진실이 숨어 있는 곳이기도 했죠. 회사 로비에 들어섰을 때 리셉션 직원이 저를 맞이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나요? 사장님 만나러 왔습니다. 예약은 하셨나요? 아니요, 하지만 괜찮을 거예요. 제가 딸이거든요. 리셉션 직원의 눈이 커졌어요. 그녀는 잠시 당황한 듯 보였지만 곧 공손하게 안내를 해줬습니다. 아, 사모님, 아니 따님이시군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제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긴장보다는 기대감 때문이었어요. 곧 그 사람 얼굴을 볼 수 있겠지. 15층에서 내렸습니다. 넓은 사무실과 일하는 직원들, 그리고 멀리 보이는 유리로 된 사장실. 저는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때였어요. 복도 끝에서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남자친구였어요. 그는 저를 보자 얼굴이 굳었어요. 은지, 너 여기 왜 왔냐? 할 일이 있어서. 무슨 일? 여긴 함부로 들어올 수 있는 데가 아니야. 빨리 나가. 그는 저를 밀어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의 손을 뿌리치고 사무실 안으로 걸어 들어갔죠. 야, 너 진짜 왜 이래? 경비 아저씨 부를 거야. 그가 당황해서 소리쳤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하나 둘 고개를 돌렸고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사장실을 향해 똑바로 걸었죠. 그리고 노크 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저 왔어요, 아버지. 사장실 안에는 아버지가 서류를 보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들어서 저를 보고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셨어요. 은지 왔구나. 오늘 무슨 일이야? 그냥 아빠 보고 싶어서요. 점심 같이 먹을 수 있어요? 그럼 당연하지. 오늘 일정 비워놨어. 뭐 먹고 싶어? 저는 아버지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마치 평범한 부녀 간의 대화처럼요. 그리고 문 밖에서는 남자친구가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사장실 밖으로 나왔을 때 저는 남자친구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그는 황급히 인사를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아, 자네 우리 개발팀 막내지? 일은 잘하고 있나?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 좋아. 우리 은지랑 아는 사이야.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를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했어요. 네, 아빠. 예전에 잠깐 알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아니에요. 그래, 그럼 됐고. 우리 점심 먹으러 가자. 저는 아버지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문이 닫히기 직전 남자친구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그는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그대로 서 있었죠.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은지야, 혹시 그 친구가 네가 말하던 남자친구야? 네, 맞아요. 헤어진 거야? 며칠 전에 그렇게 됐어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 친구가 네가 내 딸인 줄 몰랐구나. 처음부터 제가 말 안 했어요. 굳이 말할 필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랬구나. 근데 오늘은 왜 보여준 거야?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제가 누군지,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고 싶었어요. 저를 궁상이라고 부르던 그 사람에게요.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제 어깨를 토닥여 주셨습니다. 그날 저녁 예상대로 남자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벨이 10번 넘게 울렸고 문자도 계속 왔어요. 은지야, 전화 좀 받아줘. 내가 미처 몰랐어. 정말 미안해. 우리 다시 이야기 좀 하자. 저는 무시했지만 그는 집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은지야, 제발 문 좀 열어줘. 이야기하자. 결국 저는 문을 열어줬고 그는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들어와.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어요. 그는 머리를 극적이며 말을 꺼냈습니다. 미안해. 진짜 몰랐어. 너가 그렇게 집안이 좋은 줄 몰랐어. 그래서? 나 진짜 바보 같았어. 네가 검소한 게 미덕인 줄 알았어야 했는데 오해했어. 오해가 아니라 판단이었잖아. 아니야, 진짜 오해야. 나 너 진짜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해. 그의 말은 공허했습니다. 저는 차갑게 웃었어요. 사랑? 너 나한테 거지 같은 처가라고 했잖아. 그건 우리 엄마가. 네 엄마 말이든 네 말이든 결국 너도 동의했잖아. 내가 형편없다고 생각한 거잖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시 시작하자. 내가 잘할게. 그는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너 지금 나를 사랑해서 그러는 거 아니잖아. 내가 사장 딸이라는 걸 알아서 그러는 거잖아. 아니야. 진짜 아니야? 그럼 왜 며칠 전에는 나를 버린 거야? 난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사람이야. 변한 건 네가 아는 정보뿐이야. 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일어서며 말했어요. 이제 그만 가줘. 우린 끝났어. 은지야. 그만 가라고. 그는 결국 돌아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복수는 끝났지만 마음은 시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허전했죠. 그 후로도 그는 계속 연락을 해댔습니다. 매일같이 문자가 왔어요. 전화도 수없이 울렸죠. 처음엔 무시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도 계속됐어요. 은지야. 제발 한 번만 만나자. 할 말이 있어. 나 진심이야. 정말 미안해. 너가 없으면 안 돼. 사랑해. 사랑. 그 단어가 이제는 너무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진짜 사랑이었다면 제가 가진 게 뭔지 알기 전에도 저를 지켜줬어야 했어요. 제가 명품 가방을 들지 않아도, 제가 마트 세일 시간에 장을 봐도 저를 사랑했어야 했죠.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결국 그를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깨끗하게 끝내고 싶었어요. 약속 장소는 한강공원이었어요. 우리가 처음 결혼 이야기를 나눴던 곳이었죠. 그는 벤치에 앉아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수척해진 모습이었죠. 왔어? 저는 그 옆에 앉았습니다. 강물이 조용히 흐르고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지야. 나 진짜 반성 많이 했어. 그래? 응, 내가 너무 철없었어. 네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얼마나 현명한 사람인지 이제야 알겠어. 그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갑게 웃었어요. 현명해?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난 궁상이었잖아. 그건 내가 잘못 봤어. 너가 검소한 게 정말 멋진 거였어. 너처럼 아끼는 여자가 진짜 현명한 거야. 아끼는 게 현명한 거라고? 그럼 왜 그때는 궁상이라고 했는데? 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너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아? 집안이 못 산다 싶을 때는 내가 궁상이고 잘 산다 싶으니까 갑자기 현명해 보이는 거야?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게 맞잖아. 난 똑같은 사람이야.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건 네가 알게 된 내 배경뿐이야.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말을 부정할 수 없었던 거죠.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달라질게. 달라진다고? 뭐가 달라져? 내가 더 성숙해질게. 네 가치를 제대로 알아볼게.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게 문제야.
너는 아직도 모르고 있어. 사랑은 상대의 부족함을 감싸주는 거야. 조건이 나아졌다고 갑자기 사랑이 생기는 게 아니라고. 은지야, 너 나 진짜 사랑했어? 아니면 내가 가진 걸 사랑하고 싶은 거야?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죠. 저는 일어섰어요. 나 이제 가볼게. 은지야, 제발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정말 잘할게. 너가 원하는 대로 다 할게. 내가 원하는 건 간단해.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사람, 내가 명품 가방을 들든 낡은 가방을 들든 그냥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근데 넌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 나 바뀔 수 있어. 정말이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은 안 바뀌어. 특히 가치관은 더 안 바뀌지. 너는 지금도 내 배경 때문에 나를 다시 원하는 거야. 나라는 사람 때문이 아니라. 아니야. 그리고 솔직히 너희 어머니도 문제야. 그분은 앞으로도 절대 안 바뀌실 거야. 명품 가방이나 집안 배경, 돈, 그런 것들로 사람을 평가하시는 분이잖아.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이 관계에서 가장 큰 문제는 돈이 아니었어. 사람을 보는 시선이었어. 너는 나를 조건으로만 봤어. 사랑으로 본 게 아니라. 저는 그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잘 살아. 그리고 다음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은지야. 그가 제 이름을 불렀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어 나왔어요. 강바람이 제 얼굴을 스쳤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건 슬픔이 아니라 해방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오랜만에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빠, 제가 왜 남자친구한테 배경을 숨겼는지 아세요? 왜 그랬는데? 있는 그대로의 저를 사랑받고 싶었어요. 아빠 딸이어서가 아니라 사람 자체로요. 아버지는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그래, 네 마음 이해해. 근데 은지야, 네 배경도 너의 일부야. 숨길 필요 없단다. 당당해도 돼. 근데 그걸 아는 순간 사람들이 저를 다르게 보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문제인 거지. 진짜 너를 사랑하는 사람은 네가 뭘 가졌든 상관없어. 너라는 사람을 보는 거니까. 아버지의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며칠 후에 저는 기분 전환을 위해서 긴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예전에 유학 생활을 했던 유럽으로요. 한 달 동안 혼자 여행하며 저 자신을 돌아보고 싶었습니다. 짐을 싸면서 저는 낡은 가죽 가방을 다시 꺼냈어요. 할머니가 주신 그 가방. 그리고 웃었습니다. 이 가방 정말 좋은데 왜 남의 시선 때문에 부끄러워했을까? 저는 그 가방에 여행짐을 담았습니다. 저한테 잘 어울리지도 않는 명품백은 다시 옷장 깊숙이 넣어뒀죠. 공항으로 가는 길에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도시 어딘가에 그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상관없었어요. 저는 사랑을 잃은 게 아니었습니다. 나를 지킨 거였어요. 제 가치관과 삶의 방식, 제 존엄성을 지켰습니다. 비행기에 올라서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륙 전에 핸드폰을 켰더니 마지막 문자가 와 있었어요. 은지야, 너 정말 평생 후회할 거야. 미안해. 그리고 행복해. 저는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껐습니다. 후회는 제가 아니라 그가 할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뒤가 아닌 앞을 바라보기로 했어요. 비행기가 이륙했고 창밖으로 서울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됐어. 사랑이라 믿었던 것의 끝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걸 배웠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사랑받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요. 그리고 나의 가치는 남이 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하는 것입니다.